자, 계속해서 스피노자의 정치론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귀족 국가의 기초를 지금 놓고 있는데, 귀족 국가는 일단 귀족이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배자인 신민보다 평민보다 귀족의 수가 많아야 된다. 수가 이제 절대량으로 많지는 않아도 최소한 1대 50 비율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귀족의 힘이 다중의 힘보다 크면서도 다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제 해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50대 1이라고 하는 비율, 2% 비율, 이걸 이제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뜬금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그럼 어떤 비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면, 더 많아야 된다거나, 다중 50명당 귀족 서너 명이어야 된다. 또는 다중 50명당 0.1명이면 된다. 어쨌든 다른 대안 제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정 비율의 귀족 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다중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귀족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귀족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 피치자들을 압도할 수가 없게 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 그래서 국가의 형태가 보존되기 위해서, 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귀족 국가의 핵심은 선발에 있지 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수가 다중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을 수는 있다. 그건 오히려 상관없다. 오히려 또 좋으면 좋다. 이 얘기예요. 자, 아무튼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귀족을 특정 시족 중에서만 선출하면 오히려 안 된다. 오히려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족자를 붙이니까 귀족, 그러니까 어떤 종족들이 있고 그 종족들 중에 어떤 귀한 종족이 귀족이고 나머지 종족들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왕족이 있고 왕족이 귀족이죠. 그러니까 특정 시족에서 왕족이 나오듯이 귀족도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인간 역사에서 어떤 시족들은 때로는 멸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점점점 대가 끊기기도 하고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사실 가족사에서 대가 끊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그 후손을 낳는 거에 집착했던 사회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없으니까 나중에 양자 드리기도 하고 무슨 씨바지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운에 달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보기엔 이거는 일정하게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특정 시족만을 귀족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버리면 아주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종족들, 시족들 간의 어떤 또 질투의 요소를 개입시키면 또 곤란하니까 귀족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스피노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 모든 시족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특정 시족에만 국한해서 귀족을 선발하게 하면 귀족의 수를 계속해서 늘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죠?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둘째, 또 어떻게 해야 귀족의 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더 많아질 수 있느냐? 어린 사람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피노자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족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을 선발할 때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서 최선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학연, 지연, 혈연 뭐라도 있으면 좀 더 나아 보이죠.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자기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하기보다는 뭔가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뽑다 보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시족들로 계속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이 제한을 둬버려요. 어린 사람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즉 나이의 제한을 좀 더 높이면 무작정 자기 시족만으로 뽑는데 한계가 있으면 다른 시족도 뽑겠죠. 아마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즉 자, 그래서 소수의 시족들이 지배할 권리를 보유하는 일이 나이를 제한하면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 제한을 더 높이면, 여기서는 지금 30세 이상이라고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30세 이상이 되어야 명단에 오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20살만 넘어도 명단에 오르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자기 시족에 속한 사람을 뽑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뽑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넓어질 텐데, 그렇게 이 나이를 높여버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이 작동하는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여지는 넓어지는 이런 방식인 거죠. 제가 말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못했는데 아무튼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 거예요. 자, 셋째는 뭐냐면,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모든 귀족이 특정한 때에 도시의 어느 장소에 모이도록 정해야 한다. 그들이 질병이나 그 어떤 공적 업무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사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소홀히 할 것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자,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곳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으면 가정사 때문에 핑계대고 공적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귀족의 수가 많아야 된다고 했는데 명목상으로는 많은데 실제로는 줄어들면 점점 그 결정의 합리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과도 파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귀족의 수가 많아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려면 그 참석을 의무화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에서도 그런 민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왜냐면 그게 이제 참석해서 하루에 몇 시간 만에 회의가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참석자들의 발언권을 다 골고루 보장하고 하려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직접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죠.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사를 돌보느라고 공적인 책임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아테네인들은 이디오테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스어로 이디오테스.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디오트, 바보야, 멍청아, 이 단어,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디오테스. 뭔가 모자란 놈들이라는 거죠. 즉 시민답지 못한 것을 이제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아무튼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귀족 전체 회의가 규모가 늘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새로 선발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정 가문에서만 선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선발된 사람들도 회의에 꼭꼭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한. 자, 이렇게 해야 다중에 대해 귀족의 수가 충분히 많을 수 있겠죠. 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귀족회의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귀족회의의 임무는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부예요. 입법기관. 그리고 동료 귀족과 국가의 모든 관료를 선발하는 것이다. 자, 공직자 선발권도 가지고 있어요. 자, 최고의 권리를 가졌으니까 귀족이 당연히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마땅하다. 상식적인 얘기죠. 자, 국가의 일상적 업무는 확립된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 자,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 또는 귀족을 선발하는 권리,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권리,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은 최고 귀족회의가 해야 되지만, 귀족이 직접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업무 정도는 이제 확립된 법에 따라서 그냥 실행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냥 평민들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18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 18절 얘기가 참 조금 흥미로운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이 귀족회의, 전체 5,000명 이상이 되는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통솔자나 의장이 있어야 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모든 회의에 사회자, 진행자, 의장, 회장 이런 걸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의장을 베네치아인들은 종신직으로, 게누아인들은 임기직으로 세웠대요. 근데 지금 스피노자는 종신직이냐 임기직이냐에 지금 사로잡히지 않고 도대체 이런 의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과연 본질적으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던져요. 자, 267쪽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런 관행은 임기직이건 종신직이건 간에 어떤 회의체에서 의장을 뽑는 저런 관행은 이런 귀족회의가 세워지기 전에 저들이 마치 왕 아래 있는 것처럼 통솔자나 지휘관 아래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 잘 들으세요. 통솔자를 세우는 일은 어떤 종족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이 말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네치아인이라든지 게누아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종족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고찰된 귀족국가의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귀족국가 일반이 귀족국가라면 그래야 한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온갖 제도들이 왕정적 습관에서 못 벗어나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많아요. 언제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죠, 조직이. 근데 제가 독일에서도 경험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자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장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지 실제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스피노자가 제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의장을 두고 통솔자를 두는 것, 그 뭔가 습관이다. 그것이 귀족 국가의 필수 요구 사항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연 그걸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대학에서 학생회장 제도부터 없애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학생평의회, 예를 들어 정외과 학생의회 또는 그래서 총학생의회 이런 식으로 회의체 중심으로 집단 운영 체제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왜 꼭 한 명이어야 할까? 이거 좀 반성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진짜 전국 국가 전체가 초등학교부터 전체가 다 그렇게 반장 또는 대통령, 시장 이렇게 한 사람이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아무튼 스피노자는 그것이 필수 요구 사항은 아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대규모의 회의가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죠. 그건 뒤에 가서 다룹니다.
그 절차를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또 뭐랄까요?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19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귀족 국가의 구조, 권력 구조 또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뭘 다루느냐? 일단 최고회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구성은 각자의 손에 있지 않고 이 회의 전체 수중에 있다. 자, 19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섯 번째 줄에 법률의 옹호자가 법률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동시에 법률에 의해서 감시되어야 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법률의 옹호자가 죄를 범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고 처벌에서 교훈을 얻어야 마땅한 유일한 사람이며 그러므로 동일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동료를 처벌해야 하는 사람인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바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깰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서 법률은 자체만으로 유효하지 않고는 쉽게 깨진다. 자, 내가 법도 지켜야 되면서 동시에 누가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나의 관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을 인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수단. 근데 동시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을 분리하는 순간 감시하는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감시받는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불평등이 생겨날 우려가 있죠. 그러면 귀족들은 같은 주권자로서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또 훼손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양립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도전 과제입니다. 자, 20절에서 바로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자, 269쪽 둘째 줄에 이 몇몇 귀족들을 따로 구성해서 부속회의인데요. 전체 귀족회의의 부속기관으로서 이 귀족들이 일부 선발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각종 회의들과 국가의 관료들에 관한 법이 침해되지 않고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자,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한다. 한국말로 감시라고 썼지만 원어는 뭐냐면 observare, observer란 얘기예요. observer 여러분들 뭐 observer 모의 유엔 뭐 이런 거 할 때 observer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직접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observer죠. observer는 발언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뭘 지켜볼까요? 잘하나 지켜보는 거죠. 바로 그게 observer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참관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을 이 귀족들 중에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머지 귀족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어기지 않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이들이 검찰관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 호법관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자니까 호법관이라고 하는 것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감시하고 동시에 처벌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찰, 감찰 뭐 이런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직자, 고위공직자 수사처예요. 공수처. 바로 공수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21절로 넘어갑시다. 바로 이 검찰관은 종신으로 선출되어야 된다. 왜? 갑자기 왜 종신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귀족 국가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분리했는데 감시하다가 다시 감시받는 위치로 오면 애매하죠.
다시 애초에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구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불평등하게 군림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뭔가 임기를 짧게 해야 돼요. 임기가 길어지면 군림하는 사람이 되니까. 임기를 짧게 하면 결국은 다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럼 종신일 수가 없죠. 임기가 짧다는 얘기는. 임기도 짧으면서 종신일 방법이 뭐예요? 나이 조건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60세 이상. 자, 오늘날 우리가 평균 수명을 뭐 75세, 80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를 들어 65세, 70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60세면 죽기 직전에 뭐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운 나쁜 사람들은 이거 되기 전에 죽는 거고요. 그냥 죽기 직전에 한 4, 5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자기가 무슨 어떤 야심을 가지고서 뭘 탐내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종신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감시를 받는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도록 하고 온갖 모든 경험은 다 갖춘 상태로 이제 마지막으로 귀족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만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퇴장하는 인생에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종신이면서도 임기가 짧게 하는 방법 뭐냐? 최대한 나이 조건을 뒤로 높이는 거죠. 자, 신기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검찰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이 검찰관 제도는요, 자, 지금 검찰관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검찰관도 마찬가지로 귀족에 대해서 일정한 수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스피노자는 이게 그냥 1대1이거나 수적으로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단순하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물리적 힘보다는 훨씬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한 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이유로 50대 1이라고 하는 관계 정도로도 귀족이 다중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검찰관들은 자신들의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을 또는 수사하거나 또는 감시하거나 하는 다른 수단들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50대 1의 수적 관계를 통해서도 귀족 전체를 감시하고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그런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회의가, 즉 검찰관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자기의 직무를, 그 직무가 뭐예요? 귀족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무를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군대의 일부가 이 회의에 맡겨져야 한다. 즉 물리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에 대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가 원하는 것을 그 군대에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물리력이에요. 물리적 폭력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경찰과 군대로 철저하게 나눠서 기능적으로 안과 밖이라고 하는 담당 구역을 나눠요. 그래서 군인이 국내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이, 검찰에도 수사관이 있고 또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또 뭐 하듯이 바로 그런 어떤 수사 권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검찰관에게나 그 어떤 국가 관료에게도 고정된 급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자, 아까 신민이 군인이 되는 경우에는 급료가 주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여기서는 검찰관이나 그 어떤 국가 관료에게도 급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급료, 즉 고정급이 아니라는 얘기지 아예 보상이 없어서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에게는 공적인 것을 잘못 운영하면 자신들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 방식으로 수입이 주어져야 한다. 자, 지난번에 군주국가에서의 자문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도 어렵고, 나라가 좋아지면 나도 좋고, 이런 윈윈 관계가 되도록 경제 관계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귀족들은 자기가 뭔가 공무를 잘못하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입도록 바로 이런 방식으로 수입이 주어져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러닝 뭐라 그러죠? 그를 영화 배우들이 러닝 개런티 뭐 그런 거죠. 러닝 개런티 같은 식의 지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자기도 뭔가 배당금을 받고 잘 안 되면 나도 똑같이 손해를 보는, 그렇게 해야지 손해는 안 보면서 득만 누리겠다 이런 식이면 곤란한 거죠.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함께 증감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집단이 고정된 어떤 수입을 가지면 리스크가, 위험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고 남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원리를 여기에 반영하고 있어요. 국가 관료들에게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 그건 의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옳지만 그 보상 자체는 공적인 것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 국가의 큰 부분이 평민이지만 평민이 공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적인 일에만 큰 관심을 가지는 동안 귀족들이 이 평민의 안전을 주의 깊게 돌봄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으므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이기심을 공익과 연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한 사람 그러므로 공적인 일을 돌보아야 하는 관료들이 공동의 선을 최대한 주의 깊게 돌볼 때 또한 자신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자, 뭐 어렵지 않아요. 2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검찰관의 직무는 국가의 법이 침해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수입이 주어져야 한다. 즉 국가의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간에 모든 시족장이 해마다 적은 가치의 주화를 예컨대 은 1운키아의 4분의 1을 검찰관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자, 주민들이 일정한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네요. 이를 통해 검찰관은 거주자의 수를 알 수 있고, 자, 바로 거주자들로부터 수입을 얻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했더니 거주자의 수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거주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겠죠. 귀족이 전체 인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의 으뜸이 가는 법률이 뭐예요? 다중에 대해서, 평민에 대한 귀족의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끊임없이 다중 인구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늘리거나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늘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귀족들은 자기들의 수입이 바로 이 거주민의 수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비율에 맞게 귀족을 더 선발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군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시족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일정한 비슷한 규모일 거라고 지금 다 가정이 되고 있어요. 모든 신참 귀족은 선출되자마자 검찰관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컨대 은 20 또는 25 리브라를 지불해야 한다. 그 밖에 결석한 귀족,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귀족들에게 처벌로서 부과되는 벌금이 검찰관에게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검찰관의 수입은 그 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 수입과,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그 고속도로 경찰관이 그 과속을 감시해서 과속 딱지를 떼서 그 딱지로 수입을 얻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함정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과속을 잡아내려고 노력하겠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을 해서 그 단속으로 해서 딱지 벌금을 받은 것을 수입을 한다.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을 막 기를 쓰고 하겠죠. 이게 이제 그 무슨 파파라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파라치한테 그런 식의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아내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의 원리를 적용해서 검찰관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밖에 근데 이 검찰관이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밖에 어쨌든 결석한 귀족들에게 처벌로서 부과되는 벌금이 주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관료들이 죄를 범하면 검찰관의 법정에 서야 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일정 액수 벌금을 내거나 그들의 재산 일부가 공매 처분돼야 하는데, 이들의 공매 처분한 재산 일부가 검찰관에게, 물론 모든 검찰관에게는 아니고 매일 회의에 참석하며 전체 검찰관 회의를 소집할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야 한다. 이 사람들은 상임 검찰관이겠죠. 전체 검찰관 회의가 있고 상임 검찰관 회의가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는, 이 상임 검찰관 회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보라. 검찰관 회의가 언제나 적정수로, 자, 다중과 귀족만 적정수 비율이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귀족에 대해서도 검찰관들도 적정수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일상적인 시기에 소집되는 최고 회의에서 다른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뭘까요? 번호 이런 거죠. 그래서 검찰관, 그러니까 귀족의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그래야 검찰관 수가 몇 명이어야 할지도 알 수 있으니까 언제나 회원 전명 이런 걸 하는 거죠. 모든 회의에서는 회원 전명을 해요. 그래서 총원 몇 명, 참석 몇 명, 뭐 부재 몇 명, 결석 몇 명 해서 의결 종족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죠. 그런 점검을 항상 회의에 앞서서 해야 된다. 만약 그 일이 검찰관들에 의해서 간과된다면, 검찰관들이 그걸 간과하면 그때는 원로회의의 의장이, 자, 원로회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는데요. 원로회의는 행정부입니다. 자, 전체 귀족회의가 입법부라면 원로회의는 바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파생된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랑 비슷하죠. 자, 이 원로회의의 의장이 최고회의에 이 사안을 알려줘야 되고, 자, 뭐냐면 점호 안 했어요, 회원 전명 안 했어요,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찰관 회의의 의장에게, 이 사람이 침묵을 했으니까, 깜빡 잊고 회원 전명을 안 했으니까 침묵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검찰관의 적정수에 대한 최고회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즉 귀족 전체가 몇 명이고 귀족 전체 몇 명 대비 검찰관의 적정수가 몇 명인데 지금 얼마가 여유가 있고 얼마가 모자라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원로회의의 의장도 깜빡 잊고 넘어가고 침묵한다면 이 일을 최고법원의 의장 또는 그 역시 침묵한다면 다른 어떤 귀족이 맡아야 한다. 즉 누구라도 귀족이 이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시시콜콜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정당한 절차, 듀 프로세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이 스피노자는 가장 좋다고 보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법치죠. 언제나 민주국가든 귀족국가든 군주국가든 철저하게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적게 만드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귀족이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아직 회원 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관 회의의 의장에게, 원로 회의와 최고법원 의장에게도 침묵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넘어갔다는 뜻인 건지, 깜빡 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을 배제하는 법률이 또한 엄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아까 너무 젊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버리면 어느 한 시족에서 많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나이를 좀 더 높이면 그만큼 여러 시족이 골고루 선택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 30세에 이르렀고 분명한 법으로 정부에서 배제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검찰관 앞에서 자기 이름이 명부에 기입되도록 해야 하고, 자, 30세 이상은 명부에 기입이 됩니다. 즉 귀족이 자기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귀족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도 귀족 바깥의 누군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귀족은 세습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평민이, 다중이 만 30세가 이르렀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즉 뭐 외국인이거나 또 범죄자거나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명부에 기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귀족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이미 명예라는 거죠. 자, 스피노자는 이거를 되게 차등적인 명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귀족의 명예는 다 똑같이 평등해야 하지만 이 귀족 후보군도 그보다는 못하지만 일반 평민보다는 높은 명예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뭔가 스스로 규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계속해서 명예나 어떤 출세나 이런 것을 그냥 권력을 탐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부에 기입이 되면 자신들이 얻은 명예의 표시를 일정한 값을 치르고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하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그럼 검찰관에게서 표시를 받아야 돼요. 뭘까요? 배지일까요? 완장일까요? 아니면 스카프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별한 장식을 함으로써 귀족들과도 구분되지만 귀족이 아예 아닌 평민, 후보자가 아닌 평민과도 구분되는 바로 이런 식의 구별짓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참 상징 정치죠. 이 장식을 통해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30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이 넘고 또 어떤 값을 치러야 되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어떤 결격 사유가 없이 산 사람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군사기술도 익힌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꽤나 자기를 잘 관리한 사람들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모범 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거고, 그런 사람을 표시하는 거예요. 좀 사회주의 같은가요? 예. 뭔가 북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발상이에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사실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발상들은 다 나오고. 자, 이와 동시에 귀족을 선출할 때 공동 명부에 이름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또 그것이 엄벌에 처해지도록 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즉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귀족으로 선출하면 안 된다. 그 밖에 공직이나 임무를 맡도록 선출되었을 때 거부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일단 이 후보 명단에 오르면 선출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동의하거나 뭐나 이런 게 아니네요. 공직이나 임무를 맡도록 선출되었을 때 거부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국가의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모든 법이 영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뭐냐? 누군가가 최고회의에서 어떤 근본적인 법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근본적인 법은 사실 정부 형태와 관련된 법이겠죠.
예컨대 군사령관의 재임 기간 연장이나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1년까지라고 그랬어요. 재임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되고 나중에 다시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즉 정부 형태의 근간을 흔드는 재임 기간 연장 또는 귀족의 수를 줄인다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한함으로써 근본적인 법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는 대역죄인이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정부 형태의 변화를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귀족 국가가 민주 국가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스피노자의 사고방식에서는 없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짓이고 혁명이에요. 반역이에요. 귀족 국가를 그대로 둔 채로 내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와 유사한 어떤 효과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절대적 국가를 지향하는 제도 개혁을 해야지 진짜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의 재산은 공매 처분돼야 한다. 또 그가 처벌받은 사실을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에 표시해 드러내야 한다. 국가의 다른 공동의 법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관 회의가 다음으로 최고회의의 4분의 3이나 5분의 4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률도 폐지할 수 없고 어떤 새로운 법률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충분하다. 자, 이런 근본법은 언터처블이에요. 그리고 이런 근본법이 아닌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개정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근본법은 헌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더 언터처블한 법이라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헌법도 우리가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개정할 요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제는 언터처블하지 않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바꿔서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진짜 반역죄로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절만 더 봅시다. 26절. 그 밖에 최고회의를 소집할 권리와 이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안건을 제시할 권리가 검찰관에게 있다. 검찰관은 그런 의미에서 귀족 전체 최고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옵서버만은 아니다. 옵서브도 하지만 동시에 운영요원 같은 거예요. 의결권은 없지만 운영요원 같이. 소집할 권리와 이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안건을 제시할 권리가 검찰관에게 있다. 이들에게 또한 회의에서 첫 번째 자리가 그러나 투표권 없이 주어져야 한다. 투표권 없이. 그러니까 5,000명 정도가 되는 귀족들이 모이는데 그 앞에 맨 앞줄에는 검찰관들이 앉아서 일종의 회의 진행을 주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하죠. 그들은 자리에 앉기 전에 조국의 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공공선을 덜 보기 위해 최고의 열심으로서 노력할 것을 최고회의의 안녕과 공공의 자유를 걸고 맹세해야 한다. 자, 이 맹세와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최고회의의 안녕과 공공의 자유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 스피노자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세다고 봐요. 왜?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주관적으로 가격을 측정하지만 최고회의의 안녕과 공공의 자유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다 응징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신의 이름을 걸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냥 신과 자기만의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스피노자는 맹세를 하더라도 최고회의의 안녕과 공공의 자유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 훨씬 더 규제력, 구속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 후에 회의에 제시되어야 할 안건을 그들의 비서진에 속하는 관료를 통해 차례대로 공개해야 한다. 자, 다음 27절부터는 이제 회의를 이 대규모의 회의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다룹니다. 자, 이어지는 2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